네, 플랫폼 활동가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발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과 그린워싱이라는 주제입니다. 아까 누르님도 발제에서 말씀을 조금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네, PPT를 띄워주시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조금 누르님 발제랑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조금 가능하다면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휴전이 되었다. 10월에 이제 휴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그래도 좀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팔레스타인 7만 명 이상의 집단 학살 해온 상황이고, 수많은 가자 주민들이 기아로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구호 밀접 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 2달 동안 300명 이상이 역시 또 살해를 당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휴전화 자체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만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집단 학살이라든지 식민지배 종식 혹은 이 책임에 대한 배상 관련된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트럼프가 나왔지만 이 휴전 논의를 하면서 트럼프와 그리고 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이라크 전쟁 때의 주범인 이 왼쪽에 있는 인물이죠. 이 토니 블레어가 가자 재건에 투자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파괴한 그 지역을 다시금 투자로 뭔가 돈을 벌어오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서방의 지원을 받는 국제안정화군을 가자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또 다른 점령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은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 안드레아스 말름의 책인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과 기후 파괴의 출발점이 같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영국이 산업화를 시작하고 전 세계를 이제 항해를 하면서 여러 식민지들을 갔죠. 이제 이집트가 이때쯤에 1840년대쯤에 엄청 성장을 해서 영국이 가장 주축으로 수출하고 있던 면화 생산을 되게 위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함대를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증기 함정을 이제 끌고 와서 전쟁을 벌였고,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최초로 이제 초토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증기기관의 연료로 석탄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증기력이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이 된 이후에 이 상품 생산 과정에 화석연료는 아주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현재까지도 사실 우리가 쓰는 대다수의 상품이 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석유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영국은 전쟁과 화석 자본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통합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온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상상, 어떤 발상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식민 점령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영국과 유대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신의 뜻대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상상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실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시온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위인 통치했던 그 영국이 이제 분할을 제안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쪼개자. 우리가 뭔가를 가서 여기 내쫓아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8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고향에서 이들을 내쫓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크바의 해가 이제 펼쳐진 것이고요. 이때 이제 팔레스타인의 자원을 수단으로 해서 중동 자체를 이제 화석 자본을 위한 그런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를 영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려고 하는데요. 쭉 봤던 그 자본주의 산업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실 지구 온난화가 지금까지도 계속 엄청 심화가 되고 있죠. 지구온난화 이전에는 250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그런 극한 가뭄이 이제는 10년마다 한 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왼쪽 사진이 이제 이란의 모습인데요.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직면해 있고 강수량은 평년 대비 80%가 감소했다고 하고 19개의 댐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거의 물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기록적인 가뭄으로 150만 명의 농민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로 막 밀려들었고 이것이 2011년에 내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멘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넘게 내전을 겪고 또 사막화와 그 가뭄이 겹치면서 무려 1,700만 명이 식량 원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 공격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의 모습이고 한쪽에 저렇게 다 망가진 곳에 이제 난민촌이 천막 하나만 띡 이렇게 있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과 식민 지배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은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5도 이상 상승했고요. 특히 가자 지구는 이제 폭격하고 집단 학살에 더해서 강수량이 이미 감소했고 해수면이 엄청 상승하면서 기후 위기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83%가 물 부족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 물 부족은 이제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식량 위기는 또한 사회 갈등 그리고 기후 난민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 이스라엘의 그린워싱을 얘기할 때 나오는 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막을 꽃피웠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이면서도 뭔가 진보를 이뤄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우리가 되게 풍요롭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서사인데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48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을 내쫓았고 학살 추방된 사실들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원래 굉장히 황량한 땅이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심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그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 점령촌이 건설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 점령을 이제 미화하는 데 쓰이는 녹색 식민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 발제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위의 사진이 이제 올리브 나무가 불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나무를 뿌리째 다 뽑거나 아니면 불태우거나 이러고 난 후에 이제 원래 그 토착 종이 아닌 소나무 같은 걸 심어서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또 산불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쫓고 이제 이스라엘 정령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지역까지도 이제 산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기들이 내쫓고 자기들 가서 살다가 본인들이 다시 산불로 피해를 이제 다른 곳으로 막 대피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아래 사진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뽑혀 있는 올리브 나무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연히도 이제 이스라엘은 현재 가장 기후 취약성이 낮은 국가이면서 또 기후 변화에 대처할 준비도 가장 잘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토지를 뺏고 물과 에너지 등 대부분의 자원을 약탈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식민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살을 하는 동안에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폭탄 투하 그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사실 엄청나고, 이 붕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변의 공기나 토양이나 물을 이제 오염시키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가자지구 전쟁 잔해를 제거하는 데만 약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 6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지만 유엔의 그 보고에 따르면 이 재건할 때 거의 한 80년이 든다라는 얘기가 아까 나왔었죠. 그 영상에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난 2023년 아까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 있었던 그 작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폭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초기에 60일간 벌어졌던 그 폭격에서 나온 탄소가 전 세계에 있는 20-30개의 하위 국가, 그러니까 하위 국가로 하면 이제 GDP가 낮은,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제 후진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과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학살에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재건하면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무려 135개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랑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지금 이 학살로만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겹쳐서 나왔는데요. 그 유대민족 기금이 그 서한지구 등에 대규모의 이제 조림 사업을 벌여왔는데, 사실상 이건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완전히 내쫓은 후에 그 지역을 다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무도 많이 심고 굉장히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은 아예 이 지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한편에 뭔가 개발이 막 되어 있고 엄청난 수업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 원주민들은 지금 쫓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원 파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고의로 그런 그 수도 관련된 시설들을 폭발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상수도관, 우물, 담수화 시설, 하수 처리장 이런 것에 이제 90% 이상이 이미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주요 수자원의 97%가 이미 다 오염이 되어서 사실상은 이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대부분이고요. 원래 이제 그 1인당 비상시에 최소 권장량이 15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3리터, 5리터 이 정도도 물론 이 물조차도 이제 사실은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아주 더러운 그런 물들인데, 그런 것들로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휘황찬란한 모습이 뭔가 보이죠. 그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을 굉장히 이스라엘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고원,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시리아나 요르단 이런 좀 힘이 없는 그런 국가들을, 그 나라들의 어떤 토지도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쪽의 골란고원 역시도 굉장히 착취를 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점령촌에 다시 전력 공급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서한지구에 있는 네게브라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규모의 태양에너지 발전소가 설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시리아 골란고원이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시리아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을 해서 빼앗은 지역이라서 여기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또 정착촌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착취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제 그 에너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엔라이트 재생에너지라든지 뉴메드 에너지 이런 데가 중동 국가들, 요르단, 모로코, 이집트 이런 지역들과 그 나라들과 함께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협의를 하고 같이 개발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사진 보시는 그 골란고원은 엔라이트가 이제 점령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메드 에너지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 이제 레바논 지역에서 그쪽에 이제 가스 탐사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령된 서한 지구에 그 불법 이스라엘 점령촌이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전여 개의 주유소의 체인을 다 이 뉴메드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뭐 점령군의 뭐 탱크라든지 이런 무기의 연료들을 또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 기업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긴급행동 집회에 나와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구호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이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네, 지금 사진이 사실 그 영토 전체가 나온 건 아닌데, 왼쪽에 바다가 지중해고 저 오른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요르단 강입니다. 그래서 엄청 길게 있는데요.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이제 요르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요르단도 엄청 착취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방되리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자체를 왼쪽 지중해부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원래 있었던 그 지역 모두, 이스라엘이 현재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모든 지역이 이제 해방되리라는 것을, 네, 의미하는 것인데요. 요르단 역시도 엄청난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약간 오는 겨울을 빼면 거의 1년에 한 4분의 3 정도는 엄청나게 건조하게 메마른 지역에서 그 조건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뭐 녹색 프로젝트, 청색 프로젝트 이런 걸 합의했는데, 녹색 프로젝트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말하는 거고, 청색은 이제 수자원 관련한 그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의 에너지 기업이 이제 요르단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그 전력을 사용해서 해수 담수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요르단에 또 물을 수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되게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그 요르단 이런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강에 대한 통제권을 강탈하고 이 수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 결국은 이제 수자원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누레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가자지구에 겨울 폭풍이 불고 있어요. 그 앞에서도 계속 쭉 보셨다시피 중동 지역이 원래도 건조한데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훨씬 더 지금 건조해졌고, 반면에 또 겨울에 한 번에 몰아서 막 비가 온다든가 눈이 막 미친 듯이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극한 기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자에도 이제 겨울 폭풍이 불어닥쳤고, 그래서 텐트촌이 완전 파괴되고 기후 위기가 이제 심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닐 시트란 천막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200만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휴전 중에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어떤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항상 기후위기 때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극심한 가뭄이나 폭풍 같은 것들이 단순히 이제 자연재해다라고 하는 것이 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서 막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미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산업화를 하면서 수백 년간 증기 기관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어떤 배출 이런 걸 통해서 환경 오염을 계속해서 시켜왔고, 그런 것들로 인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 파괴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나 중동의 가난한 나라들의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린워싱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해역의 약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 지역이 이제 레반트 그 유역이에요. 그리고 저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이제 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제 산유국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유엔 무역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약 655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천연가스랑 1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석유가 이 지역에 매장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가스전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가스를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석유 회사인 쉐브론이 리바이어든 가스전 40%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던 유럽이 이제 이게 공급이 끊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대안을 찾고 있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유럽에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됐고, 여기서 역시 팔레스타인들은 이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공격 이후에 이 계획이 사실 멈춰졌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 가자에 지상군을 투입했던 10월 28일에 이 팔레스타인 해역에 가스전 탐사 면허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전으로 산유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데렉이라는 이제 에너지 기업이 인수했던 영국의 이타카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빠질 수가 없어서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화석연료 산업을 그동안 사실 엄청나게 지원을 해왔던 것들을 잠깐 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내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석유와 가스 산업이 이미 미국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혜택을 받았고 전체 순이익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계속 지원을 해왔고, 또 이 석유 회사들은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2023년에 미국에서 발행한 그 라이센스만 해도 758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한창 이제 잘 많이 하고 있고 화석연료를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은 2020년에서 22년간 발행한 라이센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2023년 한 해에만 발행했다라는 것만 봐도 그 계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석유공사의 그린워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석유공사가 그 14개 나라에 총 18개 해외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이제 영국의 다나 페트롤리엄이고요. 이미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때에도 자원외교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그런 사례입니다. 캐나다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었던 하베스트의 지분을 이미 다 인수를 했고, 6조 넘는 투자금을 들였지만 사실 이제 석유가스 생산에 이미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거래 얘기는 지금 국감에서 이제 이재명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미 석유공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큰, 지금 마이너스가 1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대로 사실은 투자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이, 그렇고요.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한 손실만 해도 1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나 프로젝트 역시도 3조가 넘는 손실이 있었고요. 그 대왕거래에 대한 탐사 시추가 완료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이게 폐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이제 시추 과정에서 엄청 기름 유출이 많이 되고, 메탄가스 방출이 되게 많이 돼서 온실가스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지진 등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공사 중에 소음과 진동이 엄청 심해서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이제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피해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하는 일도 계속 있었습니다. 석유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 소나무 6만 그루가 넘는
심는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뭐 친환경 저탄소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자행하면서 또 팔레스타인 영해로 간주되는 이 천연 자원도 이미 약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국의 BP랑 이탈리아의 N이라는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석유공사도 포함해서 그 12건의 석유 및 가스 탐사권을 발행을 했고 이 탐사권 구역의 62%가 팔레스타인 해역에 이미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사권 발행으로만 이스라엘 정부가 204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석유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나 페트롤리엄이 이 탐사권 중에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나 페트롤리엄은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영국의 BP나 이스라엘의 이타카 에너지 등과 함께 또 동해에 있는 석유 시추에도 같이 협력할 가능성도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제 팔레스타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배타적인 경제 수용 내에서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국제법 위반인 불법 행위라는 거고, 따라서 한국석유공사의 가스전 사업 역시도 이스라엘의 인종차별 그리고 집단학살에 자금을 내는 전쟁 범죄의 공모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수익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대한고래 사업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는 외자를 유치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이 산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이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워싱의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집단학살과 기후 파괴의 원인이 저는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식민 지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그리고 자원 약탈 그리고 기후 위기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럽 등 이런 에너지 기업들과 국가 간의 권력 유착의 문제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석탄과 석유가 사실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된다면 석유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기업들에게도 이 전쟁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전혀 실천들을 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다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레스타인 해방과 기후정의 투쟁은 연결돼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투쟁들을 계속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린워싱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생태를 학살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분쟁이거나 민족 간 전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화석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그 자체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에 맞선 투쟁 역시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보이콧 운동들을 함께 우리가 건설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린워싱에 관련해서 녹색 기술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BDS 운동도 지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사실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국석유공사랑 같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N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N이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엄청난 운동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200만 명이 총파업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그것의 영향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원수탈하는 그 계약을 철회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공사 역시 이것을 관철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석유공사가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벌이고 있는
이런 집단학살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는 이런 사업 철회를 성공시키는 게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1만 명 서명 캠페인도 벌여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석유공사 앞에 울산에 있는 본사에 가서 그 국제 행동의 날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